성 PT와 함께하면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자, 5단원 보실게요. 운동역학의 스포츠 적용. 선운동의 운동역학적 분석. 힘의 정의와 단위. 힘, 포스라고 되어 있죠. 뭐 포스라고 한국식 발음으로 읽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힘에 대한 그 표현을 할 때 F로 표기를 하죠. 힘은 합성과 분해가 가능하다.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을 한다. 힘의 크기가 증가하면 그 힘을 받는 물체의 가속도가 증가한다. 자, 힘은 뭐냐? 움직임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힘은 움직임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내력과 외력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즉, 안쪽에서 일어나는 힘, 말 그대로 internal forc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쪽에서 일어나는 힘과 외력, external force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바깥에서 일어나는 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물리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그 전제들이 있죠.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뭐 이런 식으로 전제 조건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내용을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거는 곧 뭐예요? 외력, 어떤 뭐 바람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쵸? 그런 외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힘의 벡터적 특성 3요소 하면은 크기, 방향, 작용점이다. 힘의 단위는 대표적으로 뉴턴이죠. N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어 N으로 표현을 하고 뉴턴이라고 읽죠. 그 힘의 단위 중에 우리가 킬로그램 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킬로그램 힘, 지금 kgf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걸 킬로그램 힘이라고 읽고,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킬로그램 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킬로그램 중이라는 거는 킬로그램의 중력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다. 그리고 힘의 단위의 다른 표현으로서 다인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파운드도 사용을 해요. 파운드.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운동을 하거나 할 때 중량에 대한 게 킬로그램이 아니라 파운드로 되어 있죠. 그 파운드에 대한 표시를 lbf 또는 lbs 또는 lb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다 파운드에 대한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힘의 단위는 요렇게 된다라는 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꼭 잘 보셔야 해요. 힘의 단위가 아닌 것은 하고 다른 게 섞여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꼭 잘 유념하셔서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으로서 이제 표시를 하고, 이거를 이제 N으로서 표시를 하죠. 힘의 단위에는 뉴턴이 있죠. 이제 많이 쓰는 아주 대표적인 게 뉴턴이라는 힘의 단위가 있고, 또 다인이라는 게 있어요. dyne 해서 다인. 제 예전 교육생 중에 다인 씨라고 있었어요. 여자분. 다인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킬로그램 중 이렇게, 그죠? 또는 킬로그램 힘, 이런 힘의 단위를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죠. 우리가 체중으로 사용하는 킬로그램의 중력 가속도 9.8m/s의 제곱이 같이 합쳐지게 되면, 그쵸? 그렇게 되면은 킬로그램 중력 가속도가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로 킬로그램 중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죠. 또는 킬로그램 F, 그래서 킬로그램 힘 이렇게 읽는다고 했었죠. 또 참고로 파운드가 있죠. 파운드. 이제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무게에 대한 단위로 표현을 하는데,
요것도 우리가 힘의 단위로서 lbs, 파운드라고도 쓰고 줄여서 lb 요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L자를 영어로 표기할 때 대문자 L을 쓰지 않고 소문자 L을 그냥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I자처럼 보여요. IBS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LBS 해서 파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간혹 그런 문제가 나와요. 종종 나왔었는데 힘의 단위가 아닌 것은 하고 1번 뉴턴, 2번 다인, 3번 킬로그램 중, 4번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모의고사에도 출제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킬로그램이라는 거를 답으로 그냥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역학에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킬로그램이라는 게 힘의 단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킬로그램 중 또는 킬로그램 힘 이런 표현으로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N, 1뉴턴은 1kg의 물체를 1m/s의 제곱으로 가속시키는 힘을 이야기한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힘의 종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자, 보실게요. 근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육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고, 중력, 인체나 물체를 지구 중심을 향해 끌어당기는 힘, 물체의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겠죠.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작용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지형이 더 높은 곳도 있고 지형이 낮은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미묘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찰력, 두 물체의 마찰로 발생하는 힘이며 벡터량에 해당한다. 물체와 물체 간의 마찰로 발생하는 힘이죠. 그리고 이 마찰력은 벡터량에 해당이 된다라는 기출된 표현입니다. 두 물체 사이에 있는 접촉면에 작용하는 힘이다. 물체가 움직이고 있거나 움직이려 할 때 나타나는 힘이다. 마찰력은 마찰 개수 곱하기 수직에 대한 그 항력이다. 수직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 마찰에 의한 힘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찰력을 개수로 구분하여 개수가 0인 경우는 마찰이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수가 1인 경우는 마찰이 너무 커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미끄럼 마찰력의 개수는 0.1에서 1.0 이하로 나타난다 라는 거고, 구름 마찰력의 개수는 0.1 이하로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퀴가 굴러갈 때 그런 마찰력의 개수가 0.1 이하로 나타난다 라는 거죠. 아스팔트 도로에서 마찰 개수는 구름 운동보다 미끄럼 운동일 때 더 크다. 구르는 운동보다 미끄러지는 그런 미끄럼 운동일 때 더 크다라는 거죠. 위쪽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미끄럼 마찰력의 개수는 0.1에서 1.0 이하라고, 그쵸? 그리고 구름 마찰력의 개수는 0.1 이하니까 당연히 미끄럼 운동일 때가 더 큰 거죠. 구름 마찰보다. 마찰력은 물체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찰에 의한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표현인데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나와 있으면 또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접촉면의 형태나 성분, 즉 재질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힘으로 저항력 또는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쵸?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은
그 검은색 웨이트 존에 깔려져 있는 그런 에버롤 같은 거, 그럴 때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저항력으로서 마찰력이 작용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100m 그 달리기를 할 때 크라우칭 스타트 자세에서 마찰력 발로다가 팍 밀면서 추진력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고, 육상 선수들이 신는 신발 스파이크라고 하는 운동화 있죠. 이 운동화에 못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은 그 형태의 신발, 그런 것도 추진력으로, 마찰력을 추진력으로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마찰력 보시면 접촉면의 형태나 성분, 재질 등에 의해 결정되는 힘으로 저항력 또는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쵸? 우리가 뭐 막 달리다가 멈출 때 이렇게 멈출 수 있겠죠. 저항을 주면서. 또는 이렇게 100m 달리기 같은 거 이렇게 크라우칭 스타트 자세에서 빵 치고 나갈 때 추진력으로서 마찰력을 이용할 수 있죠. 마찰 개수는 맞닿은 두 표면 사이의 마찰 정도를 뜻하며 접촉면의 형태와 성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접촉면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마찰력의 크기는 마찰 개수와 접촉면의 수직으로 가해진 힘의 곱으로 접촉면에 가한 수직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크다. 당연히 최대 정지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보다 커야지 멈출 수가 있겠죠. 부력. 부력은 액체 속에 있는 물체가 전체나 부분적으로 받는 윗방향으로의 힘을 이야기한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개념적으로는 뭐 이렇게 딱딱한 표현이지만 부력이라는 거는 물 속에서 이렇게 떠오르게끔 되는 걸 의미하죠. 물에 잠긴 신체의 부피에 비례하여 수직으로 밀어 올리는 힘, 물 속에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힘을 의미하죠. 부력 중심의 위치는 수중에서의 자세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겠죠? 유체의 밀도가 커질수록 부력도 함께 커진다. 어떤 물체, 유체의 밀도, 부피 이러한 것들이 커질수록 부력도 커진다라는 부분 잘 보시고요. 물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력은 작아진다라는 것까지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력, 유체에서 이동하는 물체가 정면으로부터 받게 되는 힘을 이야기하죠. 이걸 항력을 저항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항력. 저항하다 할 때의 저항. 그러면 정면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힘을 우리는 항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꼿꼿이 몸을 세우고 오토바이를 탈 때 항력을 많이 받게끔 되겠죠. 그럼 당연히 오토바이가 앞으로 더 빠르게 나가는데 방해를 받겠죠. 근데 내가 자세를 낮추면 항력을 덜 받게 되겠죠. 그럼 오토바이가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죠. 파도와 같이 물과 공기의 접촉면에서 형성된 난류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날아가는 골프공이 단면적에 비례한다. 자, 양력 보실게요. 양력은 떠오르게 하는 힘으로 중력에 반대되는 힘이다. 떠오르게 하는 힘. 비행기 날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 날개 아래쪽에 작용이 되는 힘을 양력이라 그래요.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힘. 양력은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항력이 발생할 때 항력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다. 양력은 이동하는 물체 주위를 흐르는 유체의 상대 속도 차이에 의해서 물체의 이동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유체라는 거는 이제 공기 또는 액체 속에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력은 베르누이 원리로 설명이 되죠.
베르누이 원리의 안에 같이 이렇게 좀 있는 게 그 마그누스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양력은 형태의 비대칭성, 회전 등에 의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 그 스핀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공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스핀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회전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지게 되거나 이러한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양력은 물체의 중심선과 진행하는 방향이 이루는 공격각에 의해 발생이 된다. 이게 이렇게 이제 말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느낌인데, 자, 제가 비행기에 적용된 그 날개 있죠? 비행기의 날개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비행기에 있는 그 날개를 보시면 윗부분은 이렇게 좀 둥근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평평하게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비행기가 이제 하늘을 날 때 날개 윗면을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이 아랫면을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보다 더 빠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작용하는 압력은 작고 아랫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크게 되기 때문에 비행기 날개가 이제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되면서 떠오르게끔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양력의 크기는 공기의 밀도, 물체의 상대적 속도, 양력의 개수, 물체의 면적에 비례한다. 비행기 날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그누스 효과. 마그누스 효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 마그누스 효과는 사실 예전에 1852년에 독일의 물리학자 구스타프 마그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포탄의 탄도를 연구하면서 이제 발견한 그러한 부분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발견을 했다 해서 마그누스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고,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몇 년도에 뭐 어느 학자 뭐 이런 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저는 이제 유래를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야구 경기 같은 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커브볼 있죠? 마구. 그게 이제 베르누이 원리가 숨어 있는 거죠. 박찬호 선수가 볼을 던질 때, 이때 보시면 유체 속에서 물체가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면서, 공이 회전을 하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마그누스 효과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회전하는 공이 어떻게 휘게 되는 걸까요? 회전하는 공의 표면은 이제 거칠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 주위에 공기를 끌어 모으면서 공 근처에서 일종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과 같이 공의 회전 방향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위쪽 면 주위의 공기는 공의 표면과의 마찰에 의해서 회전 방향 쪽으로 추가 속력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아래쪽은 오히려 마찰에 의해서 속력이 느려지게 되고, 따라서 베르누이 효과에 의해서 아래쪽의 압력이 위쪽보다 크게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이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되어 공이 위쪽 방향으로 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원리들이 이제 적용돼서 우리가 스포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축구에서의 그 바나나킥. 데이비드 베컴이 굉장히 바나나킥 잘 차죠. 휘어지면서 확 골대로 빨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딱 골인을 시키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들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야구에서 커브볼, 마구 이런 게 대표적인 마그누스 효과에 의한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